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버지 행복학교 3회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졌어요. 지난주만 해도 따뜻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말을 지나면서 그냥 한겨울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지금 제 스마트폰으로도 줌에 접속을 해서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 하려고 자, 이렇게 세팅을 좀 할게요. 지금 똑같이 스마트폰에 이제 접속을 하면 제가 화면을 제대로 공유를 했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요 앞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는지 우리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순서를 살짝 바꿨었죠. 원래는 건강이 먼저였는데 건강을 오늘로 미루고 공감과 연민을 주제로 먼저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공감과 연민이 다 끝나지 않아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연민의 과학 하편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건강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알던 이론이 틀렸다. 그래서 마시멜로우 실험이 알고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인내심이 있는 아이들을 성공한다는 스토리가 틀렸음이 밝혀졌다 알려드렸죠. 아기들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른의 말을 믿는 아이들이 그 말을 믿고 기다렸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신뢰가 형성이 되면 아이들은 그냥 기다린다. 결국은 신뢰, 믿음이 관건이었다. 라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어저께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충격 2탄 재능, 노력. 자, 요 이야기로 한번 가볼 건데요. 제가 화면을 잠시 공유 중지하고 여쭤볼게요. 자, 채팅창에 숫자로 한번 입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뭘 잘했어요.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행평가를 잘했다거나 시험을 잘 봤다거나 노력 칭찬을 할 거냐, 재능 칭찬을 할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채팅에 써볼게요. 자, 노력 칭찬이 바람직하다, 재능 칭찬이 바람직하다. 올려주세요. 자, 우리 정혜영님부터 시작해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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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 재능이 지금 한 분 올라왔다. 누가 재능이라 써주셨냐면 안태영님, 안태영 아버님만 재능이라고 해주셨고요. 나머진 다 노력이죠. 이능수 님도 재능, 최승복 님도 재능. 지금 세 분만 재능 하셨고, 나머지는 뭐 다 노력이라고 하셨네요. 김진영 님은 둘 다. 라고 했는데, 학부모 교육을 많이 이렇게 들으시거나 아니면 예전에 EBS 다큐프라임에서 이 관련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 노력 칭찬이 바람직하다고 하던데, 재능 칭찬은 하면 안 된다던데? 라는 것을 아마 상식으로 듣고 지금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우님은 노력에 그죠? 그러니까 노력 칭찬이 바람직하다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 본능은 자꾸 재능 칭찬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것도 제가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재현 실험에 실패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자, 다시 공유해 볼게요. 자, 재능 칭찬, 노력 칭찬. 캐럴 드웨 교수,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의 바로 캐럴 드웨 교수의 마인드셋 이론인데요. 어린아이들에게 노력 칭찬을 했더니 아이들이 꾸준히 도전을 하더라. 자, 노력 칭찬받은 아이들은 성장형 마인드셋을 갖고 노력을 하더라. 그런데 재능 칭찬을 했더니 애들이 도전을 회피하더라. 자, 이게 이제 이 연구 결과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들, 둘째 아들이 고1인데, 야, 아들, 너 수행평가 잘했을 때 선생님한테 노력 칭찬 듣는 게 좋아? 재능 칭찬 듣는 게 좋아?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당연히 재능이죠. 아빠,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제가 이제 화면을 중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난 한 달 전에 명절이 끝났어요. 또 엄청난 긴 연휴였잖아요. 추석 명절 끝나고 와이프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옷을 잘 못 사입거든요. 이제 큰애가 내일 모레 수능 봐요. 아유, 내일 모레네. 오늘 화요일이죠. 헉, 목요일 날 수능을 보네. 지금 첫째가 수능을 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자라고 막 와이프도 막 그러고 있는데 와이프가 결혼 20년 탔는데 옷을 아직도 못 사 입었어요. 지난번에 명절 끝나고 제가 100만 원을 주면서 이걸로 옷 좀 사 입어 라고 했는데
사실 저 1년 한두 번은 그러거든요. 명절 끝날 때마다 힘드니까. 근데 한 번도 자기 옷을 그냥 흔쾌히 이렇게 사 입은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왜 그렇게 옷을 못 사 입냐 그러니까 옷값이 더 비싸거든. 이거 가지고 살 수 있는 줄 알아? 내가 눈만 높아졌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음, 그런데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하나? 그럼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 그랬더니 역시 나가서 이렇게 좀 사람들과 어울리고 좀 놀다 오면 좋을 텐데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홈플러스 가서 이마트 가가지고 저희 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사가지고 와서 그날 저녁 밥상을 푸짐하게 차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지금 고3 딸, 고1 아들 힘들게 공부하다가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우와, 엄마가 엄청나게 이 상을 푸짐하게 차려놨잖아요. 갈비찜도 있고 우리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 때 우리 와이프가 행복해할지 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2번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1번. 우와, 우와, 와, 대박. 오늘 무슨 잔칫날이야, 엄마? 와, 오늘, 우와, 무슨 날인가? 아니야, 야, 너희들, 아빠가 오랜만에 좀 보너스를 줘가지고 너희들 맛있게 먹으러 차려놓은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딸이, 우와, 근데 엄마 이거 준비하느라고 엄청나게 시간 썼겠다. 와, 역시 나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더라. 엄마 앞으로도 이렇게 늘 노력하는 모습 보여줘. 역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우리 엄마 최고. 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 2번. 우와, 오늘 무슨 잔칫날에 대박.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있어. 우와, 우와, 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먹는데, 엄마, 내가 오늘 학교 급식이 너무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두 숟가락 뜨다가 말았다니까? 근데 엄마 밥은 두 그릇 뚝딱이야. 와, 역시 우리 엄마 솜씨는 최고야. 최고. 우주 최강 솜씨야. 엄마, 나 이 다음에 시집 가면 엄마 옆 동네 살면 안 될까? 맨날 엄마가 해놓는 음식 가져다 먹게 말이지. 네, 지금 채팅창에 숫자 2번으로 난리가 났네요. 그쵸? 약간 1번 칭찬은 뭔가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도 노력 칭찬을 들으면 느낌이 되게 이상하죠. 우리 윤영선님께서는 채팅창에 헐, 혼란스럽네요라고 써주셨는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노력 칭찬을 하면 뭐지? 실제로요. 제 기억에 작년 가을이었어요. 제가 이거 지금 이 실험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올 봄이었다. 제가 작년 가을에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올 봄에 어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강연을 하는데, 그 초등학교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홍영일 박사님 강의를 일주일만 일찍 들었어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라고 하니까, 아니, 며칠 전에 우리 딸아이랑 밥상머리에서, 야, 딸, 그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항상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보여야 돼. 라고 하니까 그 딸이 갑자기 대들더래요. 엄마, 나 언제까지 노력해야 돼? 나 그냥 평생 노력만 하다가 그냥 퀵 뒤져버릴까? 하면서 갑자기 도발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이들에게 그냥 너는 평생 노력만 하다 죽어. 이렇게 들리나? 아니, 근데 학교에서 노력 칭찬하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요 녀석이 왜 도발하지? 오늘 마음이 심사가 많이 꼬여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력 칭찬이라는 거는요. 제가 화면 공유를 다시 해볼게요.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회사에서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야, 조금 더 열심히 해봐. 조금 더 노력해봐. 노력. 야, 너는 그렇게 노력을 안 하니?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 야, 너 벌써 지친 거야? 너 나와, 나와. 야, 자네가 가서 대신 좀 해봐. 자, 이게 뭐냐면, 노력은 대체 가능 영역입니다. 노력 칭찬은 내가 나로서, 나 고유의 가치로 존재하도록 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치면 그냥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그냥 수단으로서의 가치만 있지 내가 나 스스로 본질적 존재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노력 칭찬은요.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검증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스티브 잡스 이야기 한번 다시 꺼내볼게요.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신이 대단하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기억나시죠? 이거 제가 첫 주차 때 왕의 DNA, 내 아이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서 안 돼,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지시나 명령투보다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까 왕자님처럼 해주세요. 라고 쓴 그 어떤 아버지의 편지.
담임교사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었잖아요. 근데 이거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사이비 장애치료센터에서 제공한 매뉴얼입니다. 이대로 아이들을 키우시면 아이가 성공할 겁니다. 근데 이 매뉴얼에 이게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었다. 스티브 잡스 말고도 또 누가 있냐면 통진당 대표 이정희. 옛날에 왜 그 박근혜랑 대통령 선거할 때 막 그 토론하면서 나 당신 떨어뜨리려고 나왔어? 막 이런 얘기했던 그 이정희 대표. 젊은 친구 있죠? 그 다음에 유시민 작가. 되게 말빨 좋은 유시민 작가. 축구 선수 이천수. 감독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정말 고집불통 축구 선수로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들이 다 잘 됐어요. 왜 잘 됐을까요? 왕자처럼 길러졌기 때문에 잘 됐다. 지잘난 맛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원래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자폐 성향의 사람들인데 잘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당연히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저의 가설은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노력 칭찬이. 거꾸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재능 칭찬을 듣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잠깐 이거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 채팅창에 보시면 윤영석 님이 써주신 게 있는데 다들 채팅창 혹시 좀 보실 수 있나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칭찬과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칭찬은 상황이 다르지 않나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그쵸? 아이가 하는 말은 되게 순수함이 깃들어 있는 칭찬이라면 엄마의 칭찬은 의도가 가득한 칭찬이죠. 아마 윤영석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었을 텐데 제가 일부러 말을 한번 반대로 지금 뒤집어 본 겁니다. 왜냐면 이거 반전이니까요. 자, 제가 실험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노력 칭찬, 재능 칭찬 어떤 거 듣고 싶니? 라고 물어본 다음에 자존감을 측정했습니다. 자존감. 그 결과는 저의 예상대로 재능 칭찬을 선호하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그 IB 수업을 하는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결과가 나온 학교는 어떤 고등학교냐면 얘네들은 시험을 우리 왜 수능은 남의 생각을 맞추는 시험이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딱 남의 생각을 찍어야 되는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근데 이 학교 애들은 자기 생각을 열심히 쓰면 오히려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시험 문제를 풉니다. 그 소설가 김영하 씨가 알쓸신잡이 옛날에 나왔을 때 제가 잠깐 화면 풀고 이야기할게요. 그 소설가 김영하 씨가 알쓸신잡 옛날에 기억나시죠? 거기 나와서 소설에 아니 저기 수능에 자기 작품 소설가잖아요. 자기 작품이 지문으로 나왔대요. 그 문학 문제에. 근데 자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답이어야 되는데 출제자는 다른 걸 답으로 정해놓고 학생들에게 그걸 맞추면 정답, 틀리면 오답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이없어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란 건 결국 출제자의 의도를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남의 생각을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참 공부하기가 재미없고 참 뭐랄까, 내가 왜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공부죠, 수능은. 네. 근데 IB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여기는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와요. 정답이 없는 문제를 냅니다. 아예. 예를 들어서 국어 문제는 이런 거. 소설이 문학 작품이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학생이 공부한 작품을 예를 들어서 학생의 생각을 주장하시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만 갖추면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의 시험 문제를 냅니다. 또 사회 문제는 이런 게 나와요. 전쟁 이후에 평화협정을 맺으면 그 평화협정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학생이 공부했던 전쟁의 사례를 들어 어, 주장하시오. 뭐 이런 문제죠. 여러 가지 답이 허용되는 그런 문제를 내고 이 채점을 하는 교육이 IB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이게 정답이야 저게 정답이야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이래 네 생각은 저러니 뭐 이러면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되게 재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 학교였습니다. 그러면 남의 생각을 맞춰야 되는 교과서 지식을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일반 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래서 제가 일반 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일반 중학교 200명, 일반 고등학교 100명, 사범대학생 45명, 현직교사 84명. 그래서 총 454명 했는데
여기 응답 분포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재능 칭찬을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고요. 파란색, 노력 칭찬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비중이 한 반반 되죠? 자, 그런데 자존감을 측정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뒤죽박죽. 결과는 뒤죽박죽.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현직 교사. 근데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두 개가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력 칭찬을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존감 높은 아이들이.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수능 시험에 대한 압박감, 임용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작용하고 있어서 이때는 뭔가 참고 견디고 인내심이 요구되는 시기고 그때는 노력 칭찬을 들어야 그래도 위안이 되고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중학생들, 자존감, 그 재능 칭찬에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교사가 된 선생님들, 이제 남은 여생, 내 인생 즐겨야지, 워라벨 하면서 이제 즐길 일만 남으신 분들은 재능 칭찬에 춤을 추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능 칭찬과 노력 칭찬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언제 노력 칭찬이 필요하냐? 참고 견디고 버텨야 될 때 그때 노력 칭찬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잠시 화면을 풀고요. 화면 풀지 말고 다시 뒤로 가볼게요. 아까 그 마인드셋 이론 제가 책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캐롤 드웨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초등학생들 데리고 실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공유 잠깐 중지하고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여기 이 사람도 지난주에 설명드린 월터 미셸 교수랑 똑같이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예요. 월터 미셸 교수의 후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은 어떤 대학이길래 그 심리학자들은 다들 꼰대일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데 이 캐롤 드웨 교수는 애들이 노력을 안 한다. 애들이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해?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그냥 딱 정답으로 정해놓고 했던 실험입니다. 특히 미국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이 국영수, 과사, 음리체 중에 수학을 제일 힘들어해요. 한국 애들은 수학을 비교적 잘하는데 미국 애들은 수학을 진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수학은 기다리는 수업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수업이죠. 미국 초등학생들에게는. 그래서 실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쉬운 문제를 쭉 나눠줘요. 일단은 애들이 점수가 다 잘 나와요. 일단 칭찬을 해야 되니까 칭찬하려면 점수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문제를 쉽게 냈더니 애들이 점수가 다 잘 나왔어요. 자,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 그룹은 와, 너 점수 잘 나왔는데 아까 보니까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문제 풀더라. 역시 성실하게 착실하게 문제 푸니까 점수도 잘 나오는구나. 역시 항상 이렇게 노력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 자, 노력 칭찬이죠. 자, 그런 말을 들은 아이들이 있고요. 자, 다른 쪽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했습니다. 야, 너 점수 되게 잘 나왔다. 너 혹시 너 수학 재능 있는 거 아니야? 너 머리 되게 좋은가 보다.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재능을 인정해주는 재능 칭찬을 한 거죠. 노력 칭찬, 재능 칭찬. 그리고 나서 얘들아, 우리 한 번 더 시험 보자. 이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가 골라봐. 하나는 아까 거보다 좀 더 어려운 거. 하나는 아까랑 비슷한 거. 어떤 거 해볼래? 그랬더니 노력 칭찬 들었던 애들은 저 이번에 좀 더 그럼 어려운 거 도전해볼래요? 라고 도전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재능 칭찬을 들은 애들, 야, 너 머리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우연히 점수가 잘 나왔을 뿐인데, 너 머리 좋구나. 이래버린 거죠. 부담을 느끼는 애들이, 야, 어려운 문제 풀래? 아까랑 비슷한 거 풀래? 이렇게 골라. 그랬더니, 저 그냥 아까랑 비슷한 거 풀래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괜히 어려운 거 도전했다가 분명히 틀릴 텐데, 그러면, 에이, 머리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만. 소리 들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능 칭찬 들은 애들은 도전을 회피하더라. 라는 거죠. 그게 이 캐롤 드웨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재능을 칭찬하면 애들은 그 재능이 탄로 날까봐, 재능이 없으면 탄로 날까봐 끊임없이 더 나은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을 피한다.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근데 그 캐롤 드웨 교수의 설명은, 그러니까 전제는 뭐였냐면, 하기 싫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하게 만들까? 애들이 수학을 싫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하기도 싫고 어렵기도 한 과목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노력하게 도전하게 만들 거냐, 도전하게 만들 거냐. 그랬더니 재능 칭찬, 노력 칭찬을 해보니까 노력 칭찬을 했을 때 애들을 도전을 하더라는 거죠. 아,
애들이 하기 싫은 과목을 하게끔 만들려면 노력 칭찬을 해야 되는 거구나. 자, 이 말은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 사람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려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을 시키려면 노력 칭찬으로 길들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 이 실험이 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냐면 원래 공부는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고 재밌는 일에 헌신하면 그 자체가 행복일 거잖아요. 그쵸?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일로써 하다 보면 고달프고 지칠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취미 삼아 그게 내 직업이기도 하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몸이 힘들어도 출근을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인간은 이 고달프고 힘들고 이런 데서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거야.'라고 자기를 합리화해 가면서 그걸 버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수고 이 우리 고달픔을 이 수고한다고 하면서 그것에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고 뭐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하니까 노력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캐롤 드웨 교수의 생각 자체가 그런 거였던 거죠. 근데 발상의 전환. 공부가 재밌을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수능을 보는 애들은 출제자의 의도, 남의 생각을 맞추는 진짜 하기 싫은 공부,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반면 IB 수업을 받는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열심히 주장하면 오히려 좋은 점수를 받는 교육, 이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IB 교육이 지금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 IB 교육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핵심 연구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빈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천하는 말을 하고 있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 애들이 공부를 즐길 수 있도록 칭찬하려면 노력 칭찬이 아닙니다. 재능 칭찬을 해야 아이들의 공부를 자존감이 높아지고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는 왕의 기인을 가진 아이다. 왕자처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아이가 자존감이 생기고 갑자기 제가 그 사이비 장애 치료센터 소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건 근거가 없어요. 그거는 근거가 없음이 명확하게 밝혀진 거고 서울대학교에서 팩트 체크를 다 해 가지고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스개로 말하는 건데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론은 노력 칭찬은 노예를 길들이는 기법이었습니다. 캐럴 드웨 교수는 노예에게 적용할 기법을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해 보니까 하기 싫은 수학 공부를 하더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지 말고 노력을 칭찬해 보세요. 그럼 애들이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아이에게 "와 너 되게 열심히 그렸는데 그림 잘 나왔네?"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우와 이거 네가 그렸니? 대박. 신기하네." 이렇게 반응할 때 애들은 신이 납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혹은 자기의 재능이라고 스스로 믿는 일을 할 때는 상대방이 감탄, 놀라야지 이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어때? 나 대단하지? 놀랍지?" 이렇게 상대방이 놀라야 '오 내가 여기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노력을 칭찬한다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해서 내가 여기 온 거지 이게 내 실력은 아닌 거예요. 내 그 재능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능 있는 사람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노력 칭찬은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시키는 노예 훈련 기법이다, 노력 칭찬은. 근데 아이들이 진짜 자신의 재능을 찾아가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감탄을 하셔야 됩니다. "우와 아빠는 네 나이 때 이런 거 상상도 못 했는데 야 넌 어떻게 너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 맞아? 너 내 자식 맞아?"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오 뭐지? 이게 내 재능인가? 다음에 좀 더 해 가지고 엄마 아빠 또 놀래켜 드려 볼까?"라고 하면서 갑자기 얘가 막 상상을 하면 거기에 몰두하는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력 칭찬이 아니라 감탄. 이게 제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13 년간 근무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감탄. 그러니까 재능을 칭찬하라는 게 예를 들어서 넌 이게 재능이구나." 이건 좋은 칭찬이에요. 그거는 규정하는 겁니다. 재능은 아이가 스스로 발견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른이 '내가 못 이룬 꿈을 우리 아이를 통해서 실현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넌 이게 재능이야. 와, 너 바이올린 시켰는데 너 되게 잘한다.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 아이의 행동이나 말, 뭐 무엇이든 그럴 때 우와.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딱 한 요만큼만. 우와. 헐. 뭐 헐이라고 소리 낼 필요도 없이 그냥 눈만 동그래져도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감탄했다는 걸 아이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거죠. 네, 그 이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오늘 밥 이거 갈비찜 준비하느라고 엄청 고생 많이 했네. 아, 역시 최선을 다하는 엄마의 모습 멋져. 이러면 뭐야? 이 녀석이 엄마를 무슨 밥 해주는 여자로 생각해? 뭔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애들도 똑같다는 거죠. 인간의 심리는 똑같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 딸 감탄 되게 잘하거든요. 우와, 아빠, 와, 대박. 뭐 이런 거. 아니면 엄마가 밥을 해줬는데 입에 한 숟가락 넣더니 눈이 동그래져. 와, 엄마 너무 맛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 정도. 그 정도. 이거는 노력 칭찬이 아니라 그 아이의 결과에 감탄하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상대방을 더 놀래킬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노력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겁니다. 노력을 강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상대방을 놀래키기 위해서, 감탄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도전을 하면서 노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그것이 어른들의 꼰대 마인드를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어른들이 강요하게 되면 아이들은 노력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채팅에 써볼게요. 노력이라고 안 하고 노력 이렇게 말하죠. MZ 세대들이 노력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의 과거, 자신들의 행복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을 젊은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젊은이들이 노력해서 우리에게 갚아라. 라고 이해를 하면서 기성세대들하고 자꾸 소통의 벽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장에서도 그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거리 하나 딱 던지면서 오늘 퇴근할 때까지 요것 좀 해줘? 그러면 요즘 MZ 세대 이런다잖아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3요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딱 맞받아치면 완전 정내미가 떨어져서 막 이를 박박 갈면서도 막 어떻게 해요? 요즘 젊은 세대가 다 그런데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기성세대들의 그 약간 꼰대 마인드가 나한테 다가온다고 생각이 되면 본능적으로 반발하는 본능적으로 이 뭐죠? 차단벽을 딱 치는 그 심리라고 합니다. 우리 박기정 님께서 홍 박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 그림 그리는 재능을 보고 감탄하던 선생님과 친구들의 모습에 기분 좋았던 기억이 소환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이제 저는 국민학교죠. 그때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엄청나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영일 하는 것 좀 봐봐. 막 이러면서. 그게 저는 아직도 선명해요. 그 기억이. 그러니까 뭔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어른이,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감탄을 해주었다. 그거는 정말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거고, 거기서 서서히 나만의 재능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노력 칭찬은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과 그 꼰대 교수들의 그, 이 편견을 실험으로 합리화하고 우리를 잘못된 편향된 사고를 갖게 만든 것이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시멜로. 애들이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그래서 마시멜로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캐롤 드웨 교수는 애들이 왜 이렇게 수학을 힘들어해? 어떻게 하면 노력하게 만들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노예로 더 잘 부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통제할 수 있을까? 딱 그 생각에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내놓은 연구 결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낭만 닌자님께서 기왕이면 공부 잘하는 거 칭찬할 기회를 얘가 만약에 성적이 잘 나오면 이때다 하고서 딱 그 막 감탄을 해서 나 그 공부가 재능인가? 이 기회가 생겨야 되는데 점수가 워낙 안 나와 버리니까 그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과외할 때 옛날에 이제 대학생 때 과외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전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 꼴찌 애들 많이 했거든요. 부잣집인데 애가 공부만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한테 과외할 때 부모님들이 얘 1등 하는 건 바라지 않아요. 그냥 지 밥벌이는 할 수 있게 재산은 제가 물려줄 거니까 지 밥벌이만 그러니까 저기 뭐죠? 계산하고
글 제대로 읽고 뭐 이런 것만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과외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 제가 그런 아이들 과외하면서 수학에서 그거 있어요.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이 대각선의 게 루트 2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쓰지 않던 기호를 써야 되고. 근데 이거를 가르칠 때 제가 정사각형의 대각선 자루 재봐 얼마야? 그럼 얘가 1.4 막 이래요. 그러면 루트 2가 1.4142 점점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루트 2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눈을 쟀잖아. 실제로 감으로 길이를 재고 루트 2는 이만큼의 길이를 말하는구나. 자기가 그 소수점으로 말했는데 제가 그것이 맞다라고 알려주니까 본인은 계산해서 루트 2를 맞춘 게 아니라 자를 가지고 재서 그 루트 2라는 길이를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우회적으로 루트 2라는 무리수를 이제 배우는 거고, 이거는 정확하게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무한소수라고 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근데 얘가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갑자기 얘가 뭘 떠올려서 말을 하면, 우와, 너 그거 기억하고 있었어? 오, 신기하다. 막 그냥 제가 그냥 놀라는 거죠. 그럼 얘는 저하고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한대요. 홍영일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하면서 맨날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죠.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감탄을 하는데 그 감탄하는 모습이 얘는 좋은 거예요. 왠지 학교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는, 부모님한테서도 느껴본 적이 없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느껴진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기법이지만 얼마든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고, 특히 회사에서 지금 혹시 관리자 위치에 계신 분이다. 밑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일을 못한다. 노력이나 평가를 멈추시고 당장 내일부터 작은 일에 사소한 것에 감탄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이 나올 겁니다. 만약 제대로 하신다면 얼굴 표정이 밝아질 거고요. 너무 어색하다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일을 또 벌이시려고 또 작업 들어오시는 거지? 이렇게 의심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도 충격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아까 왜 캐롤 드웨 교수가 수학 과목을 한 이유가 애들이 대부분 수학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이가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는데 거기다가 감탄을 하잖아요. 짜증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짜증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뭘 했을 때 그때 딱 타이밍입니다. 얘가 그냥 우연히 뭘 했는데, 예를 들어 인사도 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집에 가거나 아니면 출근할 때 뭐 눈 막 부비면서 막 인사를 해요. 그러면 우와, 오늘 내가 이렇게 나가면서 인사를 직접 받으니까, 오랜만에 인사 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 오늘 아빠 일 잘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뭔가 깜짝 놀라는 제스처.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이가 스스로 뭔가 자발적으로 했을 때. 근데 그것이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라도. 그럼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니까 상대방을 신뢰하고 좋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마시멜로 실험의 문제는, 관건은 신뢰였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감탄한다는 건 나의 가치를 보았다는, 저 사람이 나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에게 감탄하는 것이고, 그럼 그 사람에게 신뢰가 생기겠죠?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인내심을 선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게 회사에서 모든 관리자들이 꿈꾸는 직장 회사원들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게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화면 공유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연히 재능이죠. 이게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칭찬이다. 근데 재능을, 넌 이게 재능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재능 칭찬은 감탄.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노력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린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까 스티브 잡스 얘기도 했었고요. 이 사람도 알고 보니 왕의 DNA를 가진 유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뭔가 강한 압박감,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그때 노력 칭찬이 그 위기를 인내하고 버티게 만들어줄 수는 있으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모두 노력 칭찬이 아닌 재능 칭찬 또는 감탄을 좋아한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교생 실습 다녀온 제 수강생이 여기 보시면 이거 너무 충격적이에요, 교수님. 재능을 칭찬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평가가 깎일 걸 두려워해서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지 않는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교육봉사 할 때도 노력 칭찬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억지로 노력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칭찬은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부부간의 칭찬은 노력이 필요하죠. 연인 간의 칭찬에 좀 이렇게 칭찬이 좀 짜다. 노력해야 칭찬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연인 관계는 점점 이제 헤어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저절로 칭찬이 안 된다면. 빨간색이 재능인데요. 공부가 더 재밌대요. 근데 파란색은 공부가 더 의미로 버티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능 칭찬을 선택한 아이들이 성적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인데, 자, 빨간색이 재능이잖아요. 빨간색 그래프가 더 긴 거를 보시면 만족감, 행복감, 의미, 즐거움, 평안, 모든 행복 지표에서 놀랍게도 재능 칭찬 선택한 아이들 점수가 높습니다. 노력 칭찬을 듣고 싶다고 한 아이들은 스트레스, 지루함, 짜증이 더 높고 우울과 불안 점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어른의 아이들에 향한 노력 칭찬, 재능 칭찬이 아이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고 있었다라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연구 결과인 거죠. 심지어 자기 연민, 자기를 더 사랑하고 회복 탄력성도 더 높습니다. 누가? 재능 칭찬 선택한 아이들이. 그런데 파란색이 노력 칭찬인데 파란색이 공감은 더 높아요. 파란색은 부정적인 거에서만 높았는데 공감이 더 높다면 공감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건가?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죠. 공감이 파란색이 더 높으면 그러면 공감도 문제가 있는 건가?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우울과 불안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공감력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우울과 불안 지수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우울과 불안을 끌어올리는 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약간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제 강의는 늘 이렇게 반전의 연속이고 충격의 연속인데요. 서울의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극단적 선택하시고 이게 지금 세상에 많은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모여서 집단 공감 시간을 갖습니다. 선생님 많이 힘들었지 이제 우리 힘내자 우리 하나 돼서 우리 목소리 한 목소리 내서 갑질하는 학부모에게 맞서 싸우자 그러면서 많이 힘들었지 집단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그 돌아가시고 49제 하는 날 전국에서 20만 명의 교사가 광화문에 모였어요. 49제 때. 그런데 그 49제를 전후로 해서 갑자기 용인에서 투신 자살하시고 군산에서 선생님 극단적 선택을 하고 갑자기 여기 대전에서 또 선생님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갑자기 집단 우울에 빠지는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아니라는 거죠. 공감이. 이러한 베르테르 현상, 자살 연쇄 반응은 공감이 불러오는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감을 강요할수록 아이들은 이런 스트레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거는 많은 아버님들이 되게 충격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실 텐데요. 왜냐하면 아빠들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뭐 이거거든요. 아이들이 나한테 공감 안 해준다. 애들이 왜 이렇게 공감력이 떨어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와이프는 우리 신랑은 너무 공감력이 없어. 공감력 제로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공감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공감이 쉬우면 왜 와이프를 공감을 못 해주겠어요? 어려운 거죠. 아무리 나는 공감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가 그 공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공감은 머리를 쥐어 짜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충격적인 말씀을 또 드린다면 아마 이거 제가 첫 주차 때 또 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했었더라도요. 복습이니까 들어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얘들아 공감이 좋아 연민이 좋아? 이걸 물어봤어요. 제가 이 얘기 했나요? 했, 첫 주차 때. 어쨌든 그 울산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전교생 150명이 체육관에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서울서 이제 울산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어, 첫 주차 때 한 것 같네요. 한 것 같다. 한 것 같아. 근데 또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얘들아, 공감이 좋아, 연민이 좋아 그랬더니 애들이 연민이 뭐예요? 연민이 뭐야? 뭐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연민을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박사님 좀 이따 알려줄게. 그리고 나서 공감은 아니? 그랬더니 네, 공감 알아요. 공감 친구만 알아주는 거요. 막 이래요. 그래, 너희들 공감해 보니까 어떻든 이야기해 볼 사람. 공감하니까 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 그랬더니 저요 해서 그래 너 말해봐. 그랬더니 저는 공감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고요. 너 말해봐. 그랬더니 저는 공감했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 너 앞에 있는 애 너 말해봐. 그랬더니 저는요 공감을 했는데 친구가 힘들 때 공감을 해주었는데 미래에 제가 저도 힘들 거를 상상을 하니까 제 마음이 슬펐어요.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이제 만 9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도 공감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그냥 그 순수한 마음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애들이 다 이렇게 말하니까 뒤에 있는 담임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그렇게 교실에서는 공감하라 가르쳤는데 말이죠. 근데 아이들은 한결같이 힘들다는 말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감이 아니라 연민을 해야 된다라는 너무나 의아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결론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죠. 공감, 부작용. 이제 요 이야기의 마무리 단계로 우리 아이 막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셋째 아이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특수학교를 다닙니다. 특수학교가 이제 장애아의 학교죠. 제 셋째 아이가 이제 발달장애, 다운증으로 태어났고 사경을 많이 헤맸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한 번은 제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 연구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느 교육청에서 장애아이 부모들이 너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강의를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가 왠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저희 사실 연구소라 그런 거 강의를 안 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와 그래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제가 일반인들 대상으로 강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인데 장애아이 부모들에게는 괜히 말 한마디 실수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장애아이 부모들에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랬더니 오, 좋은 기회네. 멋지겠네. 잘하고 와. 근데 당신이 맨날 나 말 실수한다고 맨날 나 혼내잖아. 혹시 내가 강의할 때 실수할까 봐 그러는데 내가 뭐 꼭 해줘야 될 말이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을까? 당신도 장애아이 엄마로서 말해봐.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있어. 절대 그런 말은 하지 마. 무슨 말? 내가 장애아이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딴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다 사정이 다 달라. 장애라고 다 똑같은 것도 아니야. 근데 당신은 항상 뭔가 이렇게 이해한답시고 퉁치더라. 절대로 그러지 마. 이렇게 혼났고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여기 화면에 떠 있는 요 글인데요. 우리처럼 장애 아이를 둔 부모는 스스로 행복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당연하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절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할수록 행복은 도망가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행하지 않은 것, 슬프지 않은 것만 행복한 건 아니지. 그게 중요해. 삶이라는 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게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풀어낼 줄 아는 게 행복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제가 얼른 스마트폰에 녹음기를 켰습니다. 왜냐면 와이프가 이렇게 난관을 몇 번 극복하더니 가끔씩 명언을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해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슬플 땐 충분히 슬퍼하는 게 행복 아닐까? 그 슬픔을 꼭 눌러서 그렇게 감정이 가는 것하고 슬픔을 발산해서 감정이 가는 것하고 그것은 삶에 있어서 정말 큰 차이거든. 사람의 정신에 있어서 엄청 큰 파워의 차이를 가져오거든. 저희 와이프는 사실 나지막하게 은은히 말을 했는데요. 뭔가 깊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데 아마 힘들었던 과거들이 떠오르면서 말을 했겠죠? 근데 저는 뭐랄까요. 제 마음속에 그 울림, 그 파문이 네, 크기가 너무나 컸습니다. 정말 뒤통수 한 대 세게 얻어맞는 그런 충격을 또다시 한번 느꼈고요. 야, 우리 행복연구센터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겨우겨우 알아가는 이 진리를 당신은 벌써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어이구 답답해. 이거를 연구해야지 알아? 그냥 딱 보면 몰라? 하면서 또 한번 혼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무감각이다. 요즘 공감을 줄이고 연민을 실천하는 저희 가족의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판단, 이해, 공감. 이게 다 같은 쪽이에요. 소위 꼰대들의 용어죠. 공감해야 된다. 사람은 이해해야 된다. 노력이 중요하다. 자, 이쪽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연민, 자, 감탄. 저희 딸이 어려서부터 감탄을 되게 잘했어요. 아마 엄마, 아빠 따라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감탄 잘하고, 저희 와이프도 감탄 엄청 잘하거든요. 이게 자존감을 되게 많이 높여줘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 딸도 감탄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와, 엄마 대박.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 막 이런 거.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지적장애 1급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탄하는 거는 배웠어요. 하루는 제가 우리 아기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서 지 누나하고 화상 연결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누나랑 화상 통화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전화해보자. 여기서 누나한테 페이스타임. 윤재야. 화면이 멈췄어요. 됐다. 됐어? 네. 윤재야. 엄마는 뭐해? 자, 대충 이런 식이고 산책 다닐 때, 얘 데리고 산책을 다니면 다리가 아플 때 카페에 들어가서 딸기라떼 먹겠다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너무나 충족감 있는 표정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카메라 셀카를 들이댔더니 케이크를 먹는데 먹방을 찍더라고요. 근데 지금 배경음악이 심수봉 음악이 나오죠? 우리 와이프가 심수봉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뱃속에서부터 맨날 심수봉 노래 들어서 얘는 그 심수봉 음악을 유튜브로 틀어놔야 얘가 되게 마음이 안정감이 드나 봐요. 그래서 여기를 가도 심수봉, 저기를 가도 심수봉, 뭐 백만송이 장미 맨날 이런 노래를 듣는 아이. 지난 코로나 때는 제가 바닷가에 많이 데려갔습니다. 엄청 답답하니까 여기 가서라도 우리가 가슴 뻥 뚫리는 경험을 하자 데려간 거죠. 그 한 번은 그 얘가 조개 껍질을 잡더니 바다로 막 얘 걸어 들어가요. 그러더니 손에 쥐고 있던 조개 껍질을 저만치 가서 이렇게 툭 던져요. 약간 좀 이렇게 소심하게. 근데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매주 갔어요. 그 코로나 기간 때 전국이 막 사회적 거리두기 막 움직이지 마라 막 이럴 때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저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저 먼 바다를 보고 잠시 멍 때리는 사이에 얘가 물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감기 들라 막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막 고집피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막내도 약간 왕의 DNA를 가졌는지 이 고집이 엄청 셉니다. 약간 얘가 자폐 성향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을 이렇게 좀 걷어주니까 발목을 저만치 담그고 한참을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얘가 넓은 세상을 느끼는구나. 하루는 저희 둘째가 따라와서 인생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아빠하고 우리 아기가 같이 있는 사진. 내가 좋아하는 걸 딸기 빨간 볼에 수줍은 주근깨. 자, 이 영상은 잘 보시면 이 딸기 라떼가 잘 섞어지지 않아서 밑에 딸기 시럽이 빨대로 쏙 들어올 때 얘가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 단맛을 느끼면서 감탄을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어떡해 너와 내가 같다면 이래 보될까. 네, 요렇게 눈이 동그래지죠. 가려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이걸 딱 보더니 야, 얘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네.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얘가 항경련 치료를 받아서 사실 인지가 엄청나게 퇴화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인지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근데 그 비결이 뭘까? 이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스스로 뭔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준 것이 그 계기가 된 게 아닌가. 그러면서 맨날 얘가 뭘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감탄을 보여준 거죠. 서로가, 가족끼리. 이게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인데요. 코로나 때 마치 저희 집 앞마당처럼 서울대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정말 저희 세상이더라고요. 우리 애기 세상이었죠. 그러더니 얘가 갑자기 이게 되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불을 바로 꺼버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얘가 상대 사람하고 뭔가 밀당한다는 것도 배워가는 것 같아요. 막 울다가도 아이패드 쥐어주면 마치 자기 세상인 것처럼. 왜냐면 아이패드는 유튜브는 손가락으로 다 해결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골라가면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는데 오늘 저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 아기 윤재 이야기. 공감과 연민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그걸 떠나서 사실은 저의 고백이 들어있는 아빠로서 엄청난 반성과 그 다짐이 들어있는 이야기인데 저도 이 글을 쓰면서 너무 놀랍게 깨달은 그 비밀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 윤재 이야기.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경기가 시작되었다. 항경련제 치료를 받으면 인지가 퇴화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일단 살리고 보아야 했기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항경련제 치료를 1년간 받았다. 태어난 뒤로 인지가 퇴화되었는지 지금 만 9살이지만 아직 4살 정도의 인지 수준을 보여주는 우리 윤재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2년간 많이 변했다. 폭풍 성장. 오늘 저녁 쭈꾸미 포장해 가서 저녁을 같이 먹으며 아내랑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윤재의 폭풍 성장 배경에는 우연히 발견된 우리 부부의 독특한 비결이 있었다는 것을 잠정 결론 내리게 되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바쁘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 그저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 방식이 우리 윤재의 성장 발달에 효과가 컸던 것 같다. 잠깐 제가 화면을 풀고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가을이거든요. 딱 1년 전이네요. 공개 수업이 있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특수학교에 다 장애 아이들, 이 학교는 다운 증후군하고 자폐 아이들만 있습니다. 갔는데 특히 우리 애는 항경련제 치료를 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1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 무려 1년을 입원하고 항경련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인지가 엄청나게 퇴화된, 그러니까 보통 다운 아이들보다도 그래서 한 3살, 4살 수준밖에 안 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학년 들어가서 교실에서 앉아는 있을까? 수업은 따라가기는 할까? 친구들 반만큼은 할까? 엄청난 우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거의 꼴찌 발달 수준으로 들어갔던 애인데 2학년 가을, 그러니까 얘가 2년을 다닌 거죠. 작년 2학년 때 갔는데 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요. 율동 같은 걸 하면 애들이 따라해야 되는데 애들이 못 따라하죠. 막 가만히 있다가 막 울면서 뛰쳐나가는 아이, 막 소리 지르는 아이,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공개 수업에 와서 자기 아이들 다 뒤에 앉아가지고 꽉 붙잡고 선생님 율동을 막 따라해요. 억지로 따라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 막 일어나서 뛰쳐나가는 아이한테 막 불안해서 막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는 이런 아이들 막 붙잡고 엄마가 막 통제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수교사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엄마들이 체험도 하고 하는 건데, 근데 놀라운 건 우리 아이 하나만 우리 부부는 가만히 뒤에서 보고 우리 아이 혼자서 다 따라하는 거예요. 지능이 꼴찌였던 애가 그 수업에서 제일 잘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집에 가면서 아니 왜 우리 윤재가 이렇게 변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건 방금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이거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바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빠는 아빠대로 바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각자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혼자 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혼자 크고 있었냐? 이제 그 비밀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생각해낸 그 비결은 며칠에 한 번 딱 두세 시간씩 윤재의 페이스에 맞추어 준 것. 그것이 전부였다. 아빠랑 단둘이 아빠 차 타고 영종도 앞바다에서 1시간 바다 구경하고 바닷물에 발목까지 담그고 저 멀리 내다보며 멍 때리다가 코로나19로 인적 드문 카페에서 단둘이 아이스크림과 딸기라떼를 즐겼을 뿐이다. 아빠 차에서는 언제나 엄마가 좋아하는 심수봉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 심수봉 노래는 아빠 아이폰 유튜브에서 윤재가 직접 손가락으로 선택한 노래들이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섭렵한 윤재는 자기가 원하는 곡을 단 몇 번 만에 다 찾아낸다. 와, 저는 이 스마트폰이요. 스티브 잡스가 우리한테 선물해준 이 스마트 세상이 이런 장애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모든 정보를 다 찾아내니까 말이죠. 음악에 맞추어 아빠가 핸들을 북처럼 두드리니까 옆에서 따라하던 우리 윤재는 언젠가부터는 춤도 추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언제라도 감싸주던 정했던 사람 그러니까 미워하면 않겠지. 아빠 차만 타면 완전 자기 세상이죠. 왜냐면 집에 있으면 엄마가 못하게 하니까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지 마라. 뭐 물건을 막 하면 떨어뜨릴까 봐 손대지 마라. 근데 아빠 차 타면 완전히 뭘 해도 좋은데 얘가 리듬을 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이 영상을 보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학교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클래식 음악회를 갔는데 우리 애만 춤을 추는 거예요. 네. 다른 애들은 이제 조용히 듣고 뭐 박수 치는 정도라면 우리 애는 춤을 추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 진짜 귀엽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 영상을 찍어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가끔 제가 왜 핸들을 북처럼 막 두드리면 얘가 북을 두드린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잘한다. 참고로 이 영상은요, 그 다른 엄마들이 찍어 보내주신 건데 저희가 못 갔거든요. 지금 사실은 두 아이가 나란히 있어요. 제가 오른쪽 아이는 지금 화면을 가려놓은 건데 옆에 있는 아이는 자폐 아이인데 선생님이 그 아이 손을 잡고 대신 막 북을 같이 두드려주고 있는 거고 윤재는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피아노 반주가 들리실 겁니다. 그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북을 두드리다가 마지막에 우리 아들이 마무리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와, 그거 보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박서준님 말씀처럼 정말 음악을 듣고 자기식으로 이 음악을 느끼면서 몸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경험인데 저희 아이는 소리를 꽥꽥 지르는 자폐 성향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소리에 예민해서 저희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항상 죄인처럼 다른 엄마들한테 되게 미안해하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윤재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쉬 소리 지르지 않아요. 자 조용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 아빠 차에 타면 완전히 지 세상이니까 막 대책 없이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귀청이 떨어질 정도냐면 이거 정말 얘는 3시간 4시간을 그렇게 소리 질러도 목이 쉬질 않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한 번은 운전하다가 너무 이게
짜증이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정말 본능적으로 그냥 욱해가지고 에이 너도 당해봐라. 그래서 제가 쫙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애를 쳐다보고 운전하다가.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자 이거 화면 잠깐 풀고 말할까요? 제 얼굴을 보세요. 막,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노래하듯이 막 그러다가 제가 소리 질렀어요. 운전하다가 쫙 이렇게 했더니 얘가 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딱 눈을 동그랗게 깜짝 놀라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 웃는 게 뭐랄까? 뭔가 엄청난 성취를 했을 때 느낌 같은 그런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딱 느낌이 저도 눈이 동그래졌죠. 얘가 그렇게 행복하게 웃으니까 뭐야 지랑 나랑 이제 통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소리를 깍 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 소리를 다운시켜서 이렇게 하니까 얘가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쉿 하니까 또 따라 쉿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통했다고 생각하는지 집에서는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건데 저는 그냥 된 거예요. 소리 한번 같이 질렀다고. 그래서 헐,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되게 웃긴 경험이죠. 제가 짜증나서 소리를 질렀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도착하면 윤재이 뭔가 다진 것을 아내가 제일 먼저 눈치챘다. 엄청 좋았나 보네. 무언가 충족감을 느낀 듯한 윤재이 잔뜩 높아진 자존감과 행복감은 웃음 가득한 얼굴 표정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날 밤 욕조에 따뜻한 물 받아놓고 실컷 물놀이 즐긴 윤재는 엄마 품속에서 폭 안겨 잠든다.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바쁠 때는 2주에 한 번. 자, 영종도 갈 때 인천대교 건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봄바람처럼 살아 늘 꽃잎처럼 흔들리는 사랑 꿈처럼 지난 날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봄바람처럼 살아 내 가슴을 또 흔드는 사랑 언제나 나에게 자, 지금 보시면 막 양반다리도 하고 막 그러는 거 보이시죠? 창문을 스스로 내리고 손을 뻗어서 바람을 느껴보기도 하고 자, 이제 진짜 저의 고백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윤재를 위한 드라이브가 아니라 내가 답답해서 바람 쐬려고 윤재를 데리고 나갔던 것이다. 아내에겐 자유시간 준다는 명분도 있고 그래야 핀잔 안 듣고 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쉬고 싶어서 윤재를 그냥 조수석에 태웠을 뿐이고 윤재가 나를 귀찮게 하지 못하게 심수봉 음악을 크게 틀어주었을 뿐이고 내가 쉬려고 윤재를 바닷가에 풀어놓았을 뿐이고 내가 먹고 싶어서 카페에서 아포가토를 시켰을 뿐이었다. 아포가토 시켜서 에스프레소 한 잔은 내 입으로 달콤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윤재 입으로. 그런데 그게 몇 번 반복되면서 내가 윤재를 끌고 다니는 건지 윤재가 아빠를 끌고 다니는 건지 헷갈리긴 했다. 우리 윤재는 그 한 번의 기억이 좋았는지 아빠를 볼 때마다 바다? 바다? 바다 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문장을 못 만들고 이렇게 단어로 하거든요. 3번 이야기하면 2번 거절당하던 윤재는 아빠한테 또 거절당할까봐 앞에 와서 한동안 물끄러미 쳐다보고 말할 듯 안 할 듯 하다가 엄마한테 가서 말하니까 엄마는 또 아빠한테 가서 말해! 라고 돌려보내고 아빠한테 힘들게 바다? 그러면 아빠는 바쁘다고 다음에 가자고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서너 번 요청이 한두 번은 아빠 차 타고 드디어 바닷가에 놀러 갈 수 있었다. 아마도 그러면서 윤재는 여러 번 이야기하면 꼭 된다는 것을 배운 것 같다. 아빠가 다음에 꼭 가자라고 말하면 그 말을 믿고 안심하는 듯 하던 놀이를 계속했다. 드디어 기다릴 줄 아는 아이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우리 윤재하고 아빠 사이에 신뢰가 생긴 거죠. 계속 거절하다가 한 번 약속을 지켰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기다리던 그 바닷가에 놀러 가는 거죠. 자기 세상, 자기만의 유토피아로 나가는 그 경험인데 아빠가 약속을 하면 지킨다라고 얘가 생각을 했는지 제 말을 듣는 거예요.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듣더니 이 신뢰가 생기니까 얘가 기다릴 줄 알고 인내심이 생기더라. 그래서 제가 인내심이란 말도 가르쳤어요. 최근에. 아내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정말 놀라운 변화였다. 이 방법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가끔씩 한번 시간을 충분히 내어 아이 속도에 맞추어 주는 것. 그 시간에 아이는 비로소
세상을 스스로 느낄 줄 아는 온전한 인간이 되어간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서로 쌓아가는 그 기제는 공감이 아닌 연민이 있는 게 아닌가, 조건 없는 사랑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햇님 어디 있어? 이렇게 하니까 햇님을 가리키니까 지금 우리 애기 얼굴에 보면 손 그림자가 딱 떨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 입 주변에. 그러니까 얘가 해를 정확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됐는데 점점 인지가 깨어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If you're looking for a sign, something to carry you back into the light, love is the answer. Love is the answer. 이대로 끝내기가 아쉬워서 제가 한 5분만 더 할게요. 원래는 9시까지인데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행복한 가족의 조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결과가 되게 재밌습니다. 중학생 아이들 부모님 가정을 했습니다. 혹시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눈여겨보세요. 총 159개 가정, 총 477명이 연구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삶의 만족도와 삶의 의미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삶에 만족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는가. 그랬더니 소득보다는 가족 간의 지지가 더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이라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건 아니라는 거죠. 가족의 지지가 삶의 만족도와 삶의 의미를 높여주더라. 자, 근데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어요. 아버지의 행복은 무엇이 중요한가? 가족 소득, 가족의 지지, 엄마의 행복, 자녀의 행복. 이 중에 가족 지지와 엄마의 행복, 이 두 가지가 아빠 행복을 결정하더라라는 발견이죠. 엄마의 행복과 가족의 지지. 소득은 별로 영향이 없고요. 아이가 행복한 거는 아빠의 행복과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엄마의 행복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이 네 가지 중에 엄마의 행복은 이 두 가지에다가 가족 지지와 아빠 행복이 둘 다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가 더 생겼어요. 소득. 가족 소득이, 그러니까 남편의 월급이 높아지면 아내도 더 행복해지더라. 그래, 여자는 왜 이렇게 돈을 중요시하나? 여자는 정말 돈으로 컨트롤이 되는구나. 라는 상당히 충격적인 놀라운 연구 결과죠. 사실 남자는 가난할 때 여자친구가 있으면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자, 왼쪽이 남자예요. 근데 오른쪽 여자는 가난할 때 남자친구가 있어도 행복감이 안 올라갑니다. 여자는 그냥 돈입니다. 라는 결과. 중년 남성도 마찬가지인데 힘들 때 아내가 있으면 행복감이 살짝 올라가지만 여자들은 힘들 때 중년에 남편의 영향력이 별로 없다. 배우자가 행복하지 않을 때와 행복할 때를 비교해보면 사망 위험률의 차이가 큽니다. 배우자가 행복할 때는 사망 위험률이 떨어지고요. 배우자가 행복하지 않을 때는 사망 위험률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 행복도 중요하지만 배우자 행복이 중요하다. 자, 이거는 이제 최근 세계적인 학술 저널에 발표됐던 논문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의 행복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놀랍게도 소득 아니고요. 아빠 행복도 아니고 엄마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오직 지지와 응원을 받는 것. 이것에 의해서만 행복이 영향을 받더라. 자녀의 행복은 조건 없는 지지, 응원, 감탄. 이미 여기서 결론이 나온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시지가 이렇게도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빠가 행복하면 아빠만 행복한 거고 엄마가 행복하면 엄마만 행복한 거지 아이들 행복과는 상관이 없더라. 행복한 가족의 조건은 결국 가족 구성원 간의 서로 지지, 얼마나 지지하고 응원하는가. 이 가족 간의 지지는 이렇게 9가지 문항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여기 잘 문항을 보시면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준다. 항상 함께 하려고 하는 편이고 시간을 같이 보낸다. 응집성. 그 다음 서로 속마음을 잘 드러내고 표현한다. 이게 연민이에요. 이 표현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게 이게 연민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보다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연민이 표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주 싸우거나 서로 비난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 이거는 역채점, 역산하는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채점을 해서 이것이 적을수록 가족 간의 지지도가 높다라는 거죠. 자, 이제 2분 남았는데 자, 1분짜리 영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배우고 변하는 것은 자식에게 배운다.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못 찾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어머님이 부모의 내리사랑, 그리고 이거는 부모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근데 이 영상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7살 꼬마 아이들에게 듣는 진심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배우는가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네. 나는 서연이를 상담해줄 김영민 선생님이고, 이쪽에 계신 분은 미국에서 지금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선생님이셔. 거짓말 탐지기 어떤 건지 알아? 기계로 거짓말하면 꼬집은데. 오, 거짓말하면 꼬집은 것처럼 그러니까 불이 막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설치해주세요. 몇 살이에요? 7살이요. 거짓말 잘해요? 아니요? 거짓말 하나 본데?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네. 왜 그러지? 해본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남자친구는 없어? 없어요. 왜 그러지? 박은호 오빠. 남자친구 있어요. 있을까? 있나 본데? 그럼 채연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네. 오, TV 보면서도 엄마보다 예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전 만화만 봐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봐가지고.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봤어? 아빠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엄마 때문에 속상한 적 있어요? 소리 지르고 파리채기를 때려요. 맨날 화내고. 계속 화내니까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 네. 소연이 심심하겠네. 그때는 제가 자전거 타면 돼요. 왜 얘기 안 했어? 얘기를 해야지 서로의 마음을 알지. 엄마는 원래 알거든. 엄마는 왜 원래 다 안다고 생각해? 어른이. 엄마가 왜 울었어요? 우리가 말 안 들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위로해드리고 달래드렸어? 아니에요. 얘기 못했구나. 네. 엄마가 앞에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뭐 하나 있어요. 뭔데? 사랑한다고요. 네, 이걸로 공감과 연민의 과학 주제를 마치고, 원래 계획은 이제 건강과 행복을 미뤄두었던 걸 이제 오늘 남은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제가 이렇게 강의 시간을 못 맞추지? 공감과 연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것보다 제가 말을, 그러니까 더 많이, 더
충분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이렇게 한 것 같고, 이 건강과 행복은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 이렇게, 이것도 되게 충격이에요. 우리의 건강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원고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짧게 말씀드리면서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 많이 행복해 보이세요라는 그런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중지하고요. 지금 혹시 뭐 질문이 올라온 거는 없나요? 채팅창에? 아이 소리를 들으니 행복해하네요. 아이가 소리를 들으니. 아, 집에 아기가, 네. 그리고 아이가 대충 놀아주면 알더라고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아, 우리 아이 폭풍 성장하는 모습. 음. 박서준님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보고 싶네요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정희 님이 지금 아이의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부족함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걸 깨달아야 우리 어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정희 님 말씀은 약간 저도 순간 찔리게 만들어주는 정말 이 성찰이 있는 말씀을 주셨네요. 아이의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부족함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밤. 네, 행복하고 따뜻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